1948년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국기가 펄럭이기도 전에 주변 5개 아랍국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축제가 아니라 전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막 태어난 신생국이 국방부도 없고 예산도 부족한 이 나라가 어떻게 5개국의 연합국을 상대로 버티는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이기고 빼앗는 구조가 가능했을까요? 여기엔 은행과 송금망, 해외 자본과 무기 조달 루트, 그 뒤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했던 기술 자본으로 작동하는 국가의 메커니즘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자본의 순환 구조는 정말 강대국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세계 어느 누구보다 금융지식과 금융망이 촘촘한 유대인이 세운 국가 속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은 국가를 막 세운 신생 독립국이었습니다. 병력은 3만 명, 탱크도 없고 전투기도 부족했죠. 당장 총알조차 모자란 상황.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5개 나라가 동시에 침공해 옵니다. 이집트군은 탱크를 앞세워 남쪽 네게브로 진격했고 요르단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시리아는 북부를, 이라크군은 중부전선을 맡았죠. 이스라엘은 정면, 측면, 후방에서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쟁은 점점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며칠 만에 보급로를 회복하고 한 달 만에 공군이 창설되며 이집트군을 밀어냅니다. 예루살렘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고 시리아군은 중북부에서 완전히 후퇴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 총리이자 전시총사령관 다비드 벤 구리온입니다. 그는 총 대신 체계를 편성했고 폭탄 대신 인프라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는 유대 디아스포라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기가 없다면 보내달라. 보낼 수 없다면 돈을 보내달라. 그리고 돈이 없다면 그냥 우리 편에 서달라. 이 외침은 전 세계 유대인들을 움직였고 미국, 유럽, 남미, 소련권까지 하루 단위로 현금, 탄약, 식량, 의료물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곧장 체코에서 나치 독일제 무기와 전투기를 수입하고 전쟁 도중 공군까지 창설해버립니다. 그 모든 판단과 승인은 벤구리온의 책상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영국령 시절 몰래 만들어진 지하 무기공장 아얄론, 여기선 하루 4만 발 이상의 탄환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외부 침공보다 더 먼저 전쟁은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반면 아랍군은 병력은 많았지만 공동전략도 보급체계도 통합지휘도 없었습니다. 요르단군 지휘관은 영국 출신 장군 글럽 파샤, 그는 물밑에서 이스라엘과 비밀협정을 맺고 있었죠. 한마디로 각자 따로따로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후방 도로를 군사도로로 전환했고 통신망과 보급망은 이미 중앙지휘소로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총으로 이긴 게 아니라 자본적 시스템과 리더십으로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자본 시스템은 이제 전쟁 이유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진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쟁보다 먼저 정보와 협상, 그리고 그림자 첩보 기관을 창설했습니다. 1951년 모사드의 창설, 그리고 그 내부엔 한 남자가 조용히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에프라임 할레비, 그는 총을 들지 않았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지만 중동의 평화와 전쟁, 암살과 협상에 가장 민감한 회선 위를 걷는 인물이었습니다. 1994년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평화조약, 양국은 오랜 적대국이었지만 그 뒤에는 수년간 요르단 왕실과 비밀 채널을 유지해온 할레비가 있었습니다. 평화조약의 서명은 총리의 몫이었지만 그 협상을 설계한 건 그림자 속의 설계자였죠. 그리고 1997년 모사드는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하마스 지도자 마샬의 암살을 시도하였지만 작전은 실패했고 마샬은 중태에 빠졌으며 이스라엘은 요르단과의 단교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샬에 대한 해독제를 준 쪽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에프라임 할레비는 이 해독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체포된 요원들을 되찾아오고 단교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그는 직접 총을 들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전쟁을 설계했고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수많은 전쟁을 조용히 끝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정보 시스템의 심장이자 자본과 안보의 흐름을 말없이 움직이던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벤처 생태계의 구조를 처음으로 설계한 사람, 요시 바르디. 그는 믿었습니다. 기술은 전장에서 자라나고 자본은 그것을 민간에서 키워낸다. 그는 다양한 스타트업 및 국가 프로젝트 자문을 맡았고 그가 만든 시스템은 단순한 군사 개편이 아니었습니다. 군에서 배운 정보 기술을 제대와 동시에 민간 창업으로 연결하는 구조, 말하자면 군복을 벗으면 창업가가 되는 설계였죠. 그의 아들도 그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90년대 그의 아들이 만든 인터넷 메신저 ICQ, 오늘날의 카톡이나 디스코드, 왓츠앱과 같은 역할을 했던 세계 최초의 실시간 메신저는 이스라엘 군 내부에서 배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그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이 가능해지도록 구조를 만든 사람, 요시 바르디였습니다. 그는 군대를 바꾼 게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다시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는 정보병력을 배출하는 학교이자 기술 창업가를 길러내는 국가주도의 엑셀러레이터가 되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한 번 거대한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소련과 동유럽에서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유대계 이민자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한 겁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과학자였고 수학자였으며 의사였고 공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식은 있었지만 자본은 없었으며 기술은 있었지만 기회는 없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자본이 뿌린 기반 위에서 이들은 연구를 시작했고 기업을 만들었으며 새로운 산업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기에 동유럽의 과학력과 미국의 자본력 그리고 유대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하나의 국가 안에서 결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는 총과 탱크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기술과 정보력도 있습니다. 아이언돔으로 대표되는 미사일 방어체계, 민간 기술로 파생되는 군용 드론,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보안 기술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산업이 되었고 국가의 경제 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자본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자본은 석유나 금이 아니라 신뢰와 정보, 기술과 생존 동기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자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본이 어떻게 국가를 만들 수 있을지를 가장 강렬하게 증명한 나라입니다. 인구 900만의 나라지만 명목 1인당 GDP가 5만 3천 달러, 미국 중국에 이어 나스닥 상장 기술 기업수 세계 3위,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율 세계 1위, 사이버 보안 분야 점유율 15%, 수십 개국에 방산 드론 AI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죠. 하지만 이 구조는 이스라엘 혼자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장에는 항상 한 나라가 그림자처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1948년 냉전의 시작과 함께 미국은 친서방, 친미 성향의 유대 국가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유대계 미국인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은 막강했죠. 이스라엘은 건국 직후부터 미국의 외교적 지원과 자금 원조를 받아왔고 냉전 시기 이후로는 전략적 군사 동맹 관계를 맺으며 사실상 미국의 중동 교두보로 기능해 왔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최신 무기 체계를 공급했고 이스라엘은 그 무기를 실전에 적용하며 기술을 시험하고 그 기술을 다시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8200 부대와 같은 사이버 정보전 시스템이며 이는 곧 민간 기술 기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완성됐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자본주의는 외부의 도움 없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강대국과의 밀접한 안보기술 협력을 통해 함께 진화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기술 자본국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술 기업을 키우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군사기술, 의료기술 등
거의 모든 전략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면 또 다른 현실이 보입니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매년 반복되는 공습과 반격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서한 지구에서는 정착촌 확대와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술력은 분명히 인상적이지만 그 기술력이 만들어낸 힘이 항상 공정한 방향으로만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사라진다면, 혹은 국제사회의 여론이 급격히 돌아선다면 이 구조는 언제든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토록 정교하게 설계된 자본 시스템은 평화를 위한 시스템이 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분명 자본의 힘으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기술과 정보만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과 높은 체감 물가, 종교 공동체 문제, 아랍계 이스라엘 소외 문제 등이 존재하죠. 이스라엘은 자본 설계로 성공했지만 그 안엔 여전히 균열의 씨앗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이 어떠한 나라를 만들 것인지는 앞으로의 선택과 기술을 향한 윤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